여러분, 라나입니다. 이번에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이것저것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로, 그 월드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죠. 그러나 이건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고, 이것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번 그 월드컵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 칼레르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월드컵 축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어졌죠.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말하는 이 백인 학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흔히 칼레르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는 아주 좋은 그 교육의 순간이랄까, 티처블 모먼트라 그랬으니까 교육의 순간 같은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몇 시간 차이를 두고 한때 최강으로 군림했던 그 축구 강국 독일과 네덜란드가 역사적으로 자신들보다 약체로 여겨졌던 파라과이와 모로코에게 일찌감치 탈락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모두 백인이었던 이 두 나라에서는 축구 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욕도 없고 경기력도 떨어졌던 일부 DEI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 DEI 정책으로 선발된 유색인종 선수들의 실수와 부진이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패가 앞으로 무엇을 가져올까? 사람들의 인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독일과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강조하는 아까 말한 DEI, Diversity, Equality, 뭐 I는 Inclusion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죠. DEI. 그래서 이게 이 좌파들이 그렇게 DEI를 엄청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DEI 쿼터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DEI로 그 어떤 사람을 뽑는다든지 여러 할 때 DEI를 그 기준으로 그런 그 뭐 자격도 안 된다 그럴까 뭐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도 뽑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과 네덜란드 얘기를 좀 하면 2026년에 그 다양성을 강조하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2010년의 독일과 네덜란드 얘기를 좀 비교해서 하자면 리차드 그게 이거 이제 그냥 영어 발음식으로 할게요. 구텐호프 칼레르기는 오스트리아 외교관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 칼레르기가 추진했던 팬 유러피안 범 유럽 운동은 그의 자서전에서도 직접 얘기했듯이 그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버나드 바르크, 막스 월버그, 폴 월버그 같은 거물급 후원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영향력 있는 유대계 후원자들과 유럽 귀족 정치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위 그 소위 프리메이슨이기도 했던 칼레르기는 유럽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여러 국가 지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22년부터 칼레르기가 추진한 범유럽주의, 팬 유러피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그 범유럽주의는
미국이 이끄는 세계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대요. 그래서 유럽 통합은 미래 세계 정부를 향한 첫 걸음이었고, 유럽 통합의 선구자로 알려진 그 칼레르기가 유럽 백인들의 조용한 집단 학살도 함께 그 구상을 했었다. 그런데 칼레르기가 말한 새로운 유럽, 뉴 유럽은 여러 인종이 뒤섞인 사회와 순응하는 말 잘 듣는 시민들의 사회가 등장하려면 유럽의 파시즘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진짜 목적이었고,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들이 불렀던 히틀러는 1924년에 쓴 나의 투쟁에서 칼레르기를 국적 없는 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93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합병한 뒤에 나치는 칼레르기와 그의 동료들을 오스트리아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편입이 되자 칼레르기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도망을 쳤고, 그 이후에 프랑스로 이동합니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점령되자 그는 미국으로 탈출했고, 뉴욕 대학에서 그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뒤에는 칼레르기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고, 또한 1940년 당시 그의 저항 활동은 영화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저항군 지도자 빅터 라즐로의 실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빅터 라즐로라고 나오는 카사블랑카 영화에 나오는 그 빅터 라즐로가 이제 그 칼레르기를 모델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레르기의 그 저서에 실천적 이상주의가 있는데 practical idealism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거기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래의 유럽 합중국 시민들은 백인이 아닐 거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거를 그대로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미래의 인간은 혼혈이 될 거고, 공간과 시간 그리고 편견이 사라지면서 오늘날의 인종과 계급도 점점 사라질 것인데, 미래의 유라시아, 흑인, 혼혈 인종은 외모는 고대 이집트인과 비슷할 것이고, 여러 민족의 다양성은 개인의 다양성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책에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 칼레르기가 말한 미래 사회에서도 그를 후원했던 유대인 후원자들은 이 새로운 혼혈 사회에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칼레르기는 그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책에 또 뭐라고 썼냐면, 유럽은 유럽의 유대인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더욱 세련되고 교육받은 민족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그들은 미래의 지도 민족이 되었고, 게토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은 유럽의 정신적 귀족이 되었다. 유럽이 베푼 보호는 새로운 귀족 계층을 탄생시켰으며, 유대인의 해방과 함께 기존 유럽 봉건 귀족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이끄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장 숭고한 이타심으로 자본주의의 원죄를 없애고 사람들을 불의에서 해방시키며 구원받은 세상을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고자 한다 라고 그 칼레르기가 책에서 쓴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유대인을 치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칼레르기는 그래서 백인은 결국 자기 나라에서 다른 인종과 섞여서 사라져 버리고 유대인이 정신적 귀족이 될 거라고 직접 말을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쓴 거죠. 자기 책에 저서에서.
그래서 역사가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고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언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DS 세력 유대인 특히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미리 예언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칼레르기의 계획은 신세계 질서와 그 DS 세력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 신세계 세력은 이미 무너졌지만 낮은 출산율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른바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인종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여전히 자동적으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낮은 출산율로 특히 그 백인들이 아이를 더 안 낳죠. 그래서 칼레르기와 무엇보다 그의 계획을 설계했다고 보는 진짜 배우의 세력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나 그런 걸 이해하고 나면 예를 들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든지 대규모의 제3세계의 사람들이 그 이민을 가서 그 유럽을 전부 점령을 한다든지 낙태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의 프라이드 운동이라든지 그러한 백인을 향한 끝없는 공격이라든지 또 유럽 축구 강국들의 몰락 이게 이제 축구 팬들이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르기는 내부 세계주의자들에게 그 글로벌리즘의 핵심 사상가 가운데 한 명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나의 투장에서 히틀러가 칼레르기를 직접 이름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그렇게 아까 말한 국적 없는 잡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유럽 원주민을 다른 집단으로 대체하려는 음모를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히틀러가 칼레르기를 안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이게 재밌는 사실이 오늘 드러나서 오늘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저쪽 DS 세력이 어떻게 종교에 이제 한마디로 손을 댔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메가철치라 그러죠. 이거는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개신교의 경우도 메가철치는 거의 저쪽 그 DS 세력에 그 많이 그 오염이 됐다. 그들이 아주 목적을 가지고 메가철치를 만들고 그 개신교를 많이 부패시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과거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캐톨릭 철치 카톨릭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뭐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그 카톨릭 교회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 이제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노스라 아에다테를 둘러싼 주장을 좀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거는 뭐 종교나 카톨릭 자체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적이라고 여기는 세력에 침투하고 내부를 분열을 시키고 결국 장악해 왔다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한 매우 그들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장악한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칼레르기 계획과 그 유대인의 그 어떤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약간 접점이 있다 해서 오늘 이 카톨릭 교회 얘기도 좀 하는 건데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늘 등장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usual suspect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놨다고 주장하는 분열의 최근 상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뭐 거죠. 지난주 바티칸이 보수 성향 반대파 사제단을 파문해서 수십 년 만에 로마 카톨릭 교회 최대의 분열이 발생했다. 바티칸은 동시에 그 단체를 따르는 많은 신자들이 다시 주류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그 단체 신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처벌이 오히려 강한 반발만 불러왔다. 이런 게 이제 최근 상황이에요. 그 보수 성향 반대파 사제단을 파문했어요. 이제 그 바티칸이.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인 42세의 블란딘 기요맹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녀는 바티칸이 끝까지 탈퇴한 단체를 지지하는 신자들까지 파문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하더라도 성 비오 10세 그 Society of Saint Pius X예요. 그래서 그 X가 이제 10세란 소리죠. 성 비오 10세를 따르는 소사이어티 그 단체인데 그것에 그러한 계속 남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그 아까 말한 그 블랑딘 기요맹은 바티칸이 아니라 성 비오 10세 회 그 소사이어티 그 단체야말로 순수하고 진정한 가톨릭을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 바티칸의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이 이제 이런 내부 분열이 있는 거죠. 카톨릭도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해대도 너무하죠. 걔네들도. 그래서 카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현대화가 엄청난 내부 분란을 불러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라틴 전통을 없애고 교회를 반유대주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바꾸는 자유화, 그걸 자유화라 그래요, 얘들은. 그래서 자유화의 선두에 섰던 몇몇 카톨릭 사제들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5년에 발표된 역사적인 선언문, 그 선언문은 노스트라 아에타테인데 그거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대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선언문 역사적인 선언문을 통해서 카톨릭과 유대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해에 유대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의 이민법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1965년에 발표된 그 노스트라 아에타테 우리 시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거는 반유대주의를 명시적으로 규탄을 했어요. 그리고 1906 동안 이어져 온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주장을 종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선언한 게 이제 조금 아까 말한 1965년에 발표된 역사적인 선언문 노스라 아에타테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 라나 방송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마치 스코필드 바이블,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바이블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필드 바이블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까 말한 그 1965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 기독교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1965년의 선언이에요. 그 노스라 아에타테, 우리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노스라 아에타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고,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노스라 아에타테로 이어지는 변화의 씨앗은 사실 1959년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황 요한 23세는 성금요일 전례에서 배신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또 공동 작업, collaborative effort라는 말을 썼으니까 공동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의 공동 작업으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저명한 카톨릭 사제 몇 명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노스라 아에타테 초안을 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놀라운 일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레고리 바움 신부와 존 M 그 웨스터라이어 본시눌이라는 그 사제였어요. 발음이 뭐 대충 그렇습니다. 웨스터라이 본시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카톨릭 사제들은 여러 유대인 학자와 함께 작업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라삐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명의 혁명적인 혁명을 일으킨 사제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레고리 바움 신부는 베를린에서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많은 공산주의 성향의 유대인들처럼 1940년 히틀러의 독일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그는 이후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사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스라 아에타테 그거를 핵심적으로 쓰는 작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그는 카톨릭 교회의 성윤리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제직을 떠났고, 그것은 그가 10년 전에 자신이 하려던 일을 모두 마친 뒤에는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마치고 1965년에 그 일을 마치고 사제를 그만두면서 남자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자기가 살게 되었다. 이제 공개하고 자랑스럽게 살게 되었다 하고 사제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참, 지금 말하는 거는 다 사실에 근거해서 한 얘기니까 계속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65년에 바티칸 공의회 거기서 통과됐다는 그 또 두 번째 노스라 아에타테의 그 핵심을 쓴 이 저자들이죠. 이 사람들.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존 M 웨스터라이어 몬시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24년에 카톨릭으로 개종했는데, 그는 유럽에서 반나치 성향의 라디오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역시, 그래서 이 사람은 웨스터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그 교황 바오로 6세의 요청으로 웨스터라이어가 노스라 아에타테의 최종 초안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세튼홀 대학에서 유대 기독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반 히틀러 성향의 유대인 2명 가운데 한 명은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는 사람 아시죠? 일부러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또 이들이 한 명의 랍비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카톨릭을 갈라놓고 있는 언론이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조상들 역시 1500년대 카톨릭과 개신교를 갈라놓았던 종교 분열과 그 뒤 수년간 이어졌던 수많은 그 논쟁에 손을 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카톨릭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킨 사람들 3명을 얘기를 하자면 그 바움이란 사람, 그 다음에 웨스터라이어, 그 다음에 폴란드 출신 붉은 랍비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르크스 주의자의 지지라 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 그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카톨릭 교회의 가장 깊은 내부까지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모든 기반과 힘을 갉아먹어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절대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잠식을 시켜서 조직의 힘이나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무너뜨린다라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카톨릭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그 유대교의 그 확실한 그러한 지지자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제가 또 개신교인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뭐 전부 다 아는 사실이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카톨릭 교회에 유대인이 그 사제들, 유대인 출신의 사제들이 침투해서 바티칸 공의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들이 통과시킨 그러한 그 아까 말한 그러한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제를 좀 달리해 가지고 과학, 사이언스라 그러죠. 근데 그 사이언스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이언스다 하면은 거의 절대 진실로 그렇게 들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과학이라는 말만으로는 이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와 기후변화 논란 이후로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마르크스 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수사죠. 기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집단들은 이것이 매우 유용한 선전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한 암호 같은 표현을 쓰면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이는지도 모른 채 그 일반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은 그냥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을 이제 속인 거죠. 그러한 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논쟁에서 상대를 제압하려면 그저 일반인들 앞에서 과학이라는 위협적인 단어만 크게 외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이니 철학이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결론이 난 과학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 settled science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어. 그렇게 과학이라는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반박을 할 생각조차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은 언제나 효과를 발휘했는데,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알파벳 글자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거 덕분에 거기에 게시물 덕분에 직관적인 상식과 생활 감각만으로도 과거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과학자들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났고 광풍이었죠. 광풍.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은 또 다른 그러한 코로나 같은 그런 공포가 조성되더라도 이제는 쉽게 속지 않도록 그러한 일종의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일종의 예방 접종 맞은 셈이 된 거죠. 지금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라 그래가지고 기후변화 공포도 빠르게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가 끝난다느니 뭐 종말이 다가왔다느니 그러면서 여러 번 그걸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써먹었는데, 이제는 너무 써먹고 이제 종말 시한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더 이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학이나 대기 물리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글로벌리스트들이 그 허황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허황한 논리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앤토니 밀즈라는 사람이 2024년에 글을 썼는데,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책에 그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과학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는다고 답을 했는데, 2019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전에 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면 그때는 같은 유형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86%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6%가 이제 69%로 떨어지면서 과학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믿는 사람이 이제 69%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런 식으로 됐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들의 흰 고무신 아시죠? 그 흰신 반대와 마스크 반대 성향을 공화당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과학을 부정하는 것의 최근 사례로 보고 있다. 이런 반대되는 반과학적 사고방식은 1980년대 공화당에 자리 잡은 반정부 이념에서 비롯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 자체의 과학 자체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했다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포퓰리즘적 회의론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많은 미국인들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도 모든 종류의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다른 극단적인 견해가 또 음모적인 그러한 이론이 그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대학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이러한 불신이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람을
예, 깔본다 그럴까요? 그러한 유치한 궤변이고, 그것이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대학을 뭐 다녔던 안 다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지금 그 논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하나의 또 어떤 서사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떠나서 그들이 신뢰를 잃은 것은 정치적으로 오염된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사이비적인 학계가 그럴듯한 전문 용어를 뒤집어 쓰고 과학하는 척 하는 모습을 이미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과학이 절대 그 뭐랄까 이제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나게도 그 2020년 6월 5일에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게시물 번호가 4424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침공으로는 미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they knew they could not destroy America through invasion. infiltration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media, science, health.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라는 건 저쪽에 DS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베이전, 침공으로는 미국을 무너뜨릴 수가 미국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정부의 최고위층, 언론, 과학계, 보건 분야에까지 침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필트레이션이라 그랬으니까 침투했다. 그게 게시물 4424 번호에 나온 이야기로 제가 오늘 과학을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학을 믿으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은 이유가 오늘날 일부 과학계가 연구기관과 더불어서 정치와 돈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진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치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과정을 빈틈없이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계속 증명해낸다면 결국 누구도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그렇지 않다. 과거와 다르게 돈에 휘둘리고 명성을 쫓고 정치에 물든 사이비 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방식으로는 과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대 자금과 신세계 질서 후원자들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결론을 먼저 찾아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거를.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정치인들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를 자신들과 한편 먹는 한편인 학술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류 언론, 이게 이제 가짜 뉴스들이죠. 그 연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해서 동료 심사라는 게 있어요. 피어 리뷰라고 그래요. 영어로 피어 리뷰. 피어는 동료. 그래서 동료 심사라는 이름으로 그 연구가 서로 과학이라고 서로 인증을 해줘요. 그 동료 심사가 뭐 뻔할 뻔자죠. 그럼 그 연구 결과를 반박하려는 진짜 과학자가 나오면 검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해버립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반과학주의자나 무식한 사람들, 구구들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짤랑짤랑짤랑짤랑 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그 믿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이 현재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돈과 정치에 의해서 타락이 됐고 그래서 그런 과학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잠깐 곁길로 나가자면 여기서 생각이 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얀셀 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뭐 교수이기도 하고 또 그 미네소타 대학의 생리학자였기도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이제 크리스코라는 기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잠수함이나 기계용으로 개발된 윤활유였어요. 그런데 그 산업에서 쓰던 그 크리스코의 핵심 연료가 이제 면실류 같은 건데 그게 우리들이 먹는 기름이 아니고 면화 산업에서 나온 부산물이라서 비누 같은 공업 제품에 쓰이거나 그러한 저급한 그러한 기름이었는데 그것을 수소 첨가 같은 공정을 통해서 고체 지방처럼 만든 뒤에 프로타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1911년에 식용 쇼투닝으로 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산업에서 나오던 부산물 식품을 재가공해서 우리가 먹는 기름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시드 오일이 이제 그 베지터블 오일로 식물 기름으로 이제 그 뭔가 말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제 바꾸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버드 대학 하면 이제 그 네임밸류가 있는 데니까 그 얀셀 키스란 사람이 그렇게 이제 결탁해가지고 회사들하고 결탁해서 그런 것을 먹으면 그 심장 건강에 그 불포화 지방산이 심장 건강에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을 아까 제가 왜 어떻게 과학으로 둔갑하는 데에 학자들이 어떻게 그 돈 받는 펀드 연구비 받는 자들과 어떻게 결탁했다 얘기 지금 꼬마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얀셀 키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 뭐 카놀라유니 콩우유 콩기름이니 뭐 옥수수 기름이니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베지터블 오일 같은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늘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뭐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는데 그런 거 지금 주방에 있으시면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광 내는 거나 뭐 나무 뭐 닦고 이런 데 쓰시고 그런 걸 잡수시면 염증 인플로메이션이 생겨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오일 라드라든가 탈로라든가 라드는 이제 돼지 기름이고 탈로는 소기름이고 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돼지 기름 또 옥스트라 버전 알리브 오일 그거는 뭐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드시고 아보카도 오일이 발연점이 뭐 화씨로 한 520점도까지 올라가니까 아보카도 오일 뭐 굉장히 뭐 튀기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아주 고온에서 굽고 할 때는 그거 쓰시고 근데 튀김 음식은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기름 뭐 그러한 오메가 3 그런 기름은 그냥 이렇게 뭐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드시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터 그 다음에 기버터 기가 이제 기버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기라 그래요. GHEE 그거는 이제 퓨리파이드 버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 같은 건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초 그 버터를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굉장히 저온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 기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기름 얘기가 또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정보라서 얀셀 키스 그 아주 인류를 아주 그
잘못된 길로 아주 건강치 못하게 몰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이 이런 식으로 돈과 정치에 의해서 타락을 했다면 그런 과학을 믿을 이유가 없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른바 가짜 과학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일삼고 돈만 쫓으며 명예에 돈이 먼 범죄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는 놀라울 정도로 순진하고 무지하고 그 고집도 세고 그런 사람들, 아주 순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어 리뷰, 동료 심사라는 거 해주고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학계에 집단 동조 문화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학이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라나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나 저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이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로 시청료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면서 라나 방송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또 재미난 긴박한 소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